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북케이크에서 출판된 신현준 작가님의 울림입니다. 작가 이름을 보고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황장군으로 익숙한 배우 신현준입니다. 울림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신현준이라는 배우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황장군에서 기봉이 아저씨까지 다양한 연기 스펙트럼을 가진 배우라고만 생각되었는데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게 만들고 또 집중뿐만 아니라 맞아 라고 공감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책에 딸을 혼낼 때 욕이 아닌 칭찬의 단어로 혼을 내서 그 엄마의 말 때문에 자존감이 항상 높았다는 이야기는 안문숙 배우님이 TV에서 한 이야기를 듣고 나도 내 아이를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했었는데 이 책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에피소드를 삶을 바라보는 자신의 생각과 함께 독자에게 친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르치거나 일방적인 쏟아부음이 아니었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책을 들었다가 앉은 자리에서 다 읽어버렸습니다. 아들, 남편, 아빠로서 그리고 배우로서 신현준 작가님의 소소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그 생각들을 지금 만나러 가시죠. 울림, 신현준. 프롤로그. 세월이 참 빠르기도 합니다. 가로수에 연녹색 새잎이 돋아났던 것이 엊그제 같더니 벌써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겨울의 초입이자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더하여 2020년. 올해로 신현준이 배우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지 31년째가 됩니다. 그 세월 속에서 나는 배우, 방송인, 교수로서 참으로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배우로서는 한자리에 머물지 않고 장르를 넘나들면서 끊임없이 변신을 꾀해왔으며 방송인으로서는 남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울고 웃어왔습니다. 교수로서의 커리어 역시 그러합니다. 틀에 얽매이지 않고 시대에 맞는 가르침을 주고자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룬 큰 성과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늦었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가족을 이루었으며 사랑스런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절대로 나 혼자 이룬 것이 아니며 나 혼자서 이룰 수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시인은 젊은 시절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문학적 수사일 뿐 어찌 사람이 사람답게 성장하는데 바람이 80%나 작용하겠습니까? 가끔은 그 시를 읽으면서 과연 지금까지 나를 키운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돌이켜보면 나를 오늘날까지 키워온 큰 울림이 여럿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가 가족과 신앙의 울림입니다. 부모님은 넘치는 사랑과 교육으로 나의 근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로 이룬 나의 아내와 아이들은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 용기를 줍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전수된 신앙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심으로써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소중한 사람들의 울림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들로부터 배운 삶의 지혜는 흔들릴 때마다 나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지혜를 얻을 수 있었으니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반면 교사를 삼았던 것들이 그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사회와 자연으로부터 받은 울림입니다. 사회 현상이나 자연의 섭리 같은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엄청난 삶의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 말을 차용하여 자세히 보면 교훈이 있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가르침을 얻을 때마다 이 울림들은 나에게 삶의 기반을 주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일으켜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고마움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일에 치여 그런 내 생각들을 글로 옮길 짬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이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최근 나에게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하여 한때 우리 가족 모두가 충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연예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나는 일단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작진들을 설득하여 출연하고 있던 방송 활동을 모두 잠정하차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우리 가족이 극복할 힘을 주십사 하고 기도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던 중이었습니다. 문득 그 일은 나로 하여금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가지라는 주님의 뜻이라는 강렬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조용히 묵상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내 삶을 찬찬히 반추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나에게 큰 은혜와 가르침을 주었던 부모님, 내가 만난 사람들, 그리고 지나치면서 은근하게 나를 경책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자주 잊고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참담하기만 했던 마음이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구나 라고 느낀 순간 어느새 나는 펜을 들고 생각나는 대로 메모지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기록을 분류하고 첨삭하여 정리한 글들을 다시 읽던 중이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이 모든 은혜를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지금의 출판사에서 오래전에 원고 청탁을 해온 일들도 생각났습니다. 다행히도 출판사에서 내 원고를 검토한 후 기꺼이 출판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스태프들도 기쁜 마음으로 출판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 책은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가 가족으로부터 얻은 울림입니다. 둘째는 내가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이 준 가르침과 내가 살아가는 사회와 자연으로부터 얻은 울림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들로부터 울림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울림이란 외적 자극이 마음에 닿아 감동을 일으키고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은 물론이고 미물이라고 부르는 하찮은 것들도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때로는 우리를 깨우치는 소중한 울림을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울림, 사람이 주는 울림, 자연이 주는 울림 등 많은 울림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에는 울림이 없습니다. 오로지 참에만 울림이 있습니다. 미흡하지만 부디 나의 소중한 경험들을 엮은 이 책이 독자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먼 곳에 가 계시지만 늘 그립고 보고 싶은 아버지, 아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혜선, 해일, 승희 누나, 장인어른 장모님, 임권택 감독님, 국명호 목사님, 강준수 목사님, 조화문 목사님, 염동철 목사님, 신규철 원장님, 신영철 교수님, 배우 박중훈 선배님, 김영구 차장님, 진문아 대표님, 양혁 감독, 이희목 경감님, 양재웅 원장, 이관용, 남규, 준혁, 정희, 강난희 실장님, 조영재 대표님,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글을 쓰는 동안 용기와 힘을 준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 민준이와 예준이에게도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한 해의 끄트머리에서 신현준. 피그말리온 효과. 나는 딸 셋 아들 하나인 집안의 막내 아들입니다. 계속 딸만 낳다가 아들 하나를 보았으니 가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특히 모습도 뵌 적 없는 할머니께서 가장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아무리 기뻤다고 한들 과연 어머니의 기쁨에 비교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태어난 때는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는 갖은 구박을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할머니께서도 예외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내리 딸만 셋 낳은 어머니를 엄청 구박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성격이 유독 모질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자고로 여자란 집안의 대를 이을 사내 아이를 꼭 낳아야 한다는 것이 그 시대의 중요한 가치관이었을 뿐입니다. 어떻게든 손자를 보고 죽는다면서 엄마를 힘들게 하셨다는 할머니께서는 기어이 소원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할머니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힘들게 얻은 아들이었기에 어머니의 아들 사랑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내 별명이 엄마 꼬랑지였다고 합니다. 마치 엄마 곁을 떠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하도 엄마만 따라다닌다고 해서 붙은 별명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도 한동안 어머니가 나를 업어 통학시켜줄 정도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머니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는가 하면 나를 업은 채 누나들 도시락을 챙겨 학교에 보낼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무겁고 힘드셨을까요? 어머니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좋아하기에 참고 견뎠던 것입니다. 내 기억으로는 어머니가 단 한 번도 그렇게 달라붙은 나를 타박하거나 혼내신 적이 없습니다. 커서도 나는 어머니와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독자들이 비웃을지 모르지만 고3 때에도 어머니는 독서실까지 함께 걸어가 주셨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함께 걸으면서 성경 구절도 알려주시고 응원과 위로의 말씀을 조곤조곤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학력고사를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너무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당일 아침까지도 그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준 아침을 먹고 신발을 신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쓰시던 손수건을 나에게 내밀었습니다. 초조해지거나 문제 풀기 힘들거든 엄마 냄새를 맡으렴. 엄마가 항상 옆에 있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손수건을 받아드는 순간 비로소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늘 편안함을 주던 어머니 냄새가 손수건에 오롯이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엄마 등에 업혀 맡았던 그 냄새. 세상에서 제일 좋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여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어머니의 향기였습니다. 시험장에서 가끔 손수건으로 어머니의 냄새를 맡으면서 차분하게 임할 수 있었으며 실수하지 않고 내가 공부한 만큼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단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잘못을 하더라도 지적하고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혼을 내면서도 부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나 기대, 예측이 그 대상에게 그대로 실현되는 경향을 말합니다. 즉, 주위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기대하면 상대방은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 기대에 충족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론입니다. 이와 반대 개념을 가진 효과를 스티그마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낙인 효과라고도 하는데 무언가 편견을 가지고 한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좋지 않은 일을 되풀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번 죄를 지은 사람들이 꼭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스티그마 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편견이 크게 좌우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럴 것이다 라는 부정적 편견이 알게 모르게 작용하여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한 동료 연예인이 TV에서 자기 어머니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심하게 꾸짖어야 할 때에도 세상에 이름을 드높일 냈따라 라는 말로 시작했어요. 그러니 평소 저에게 어머니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해왔는지 짐작이 가시죠? 어머니로부터 긍정적인 말을 늘 들으면서 자라다 보니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를 지지리도 못하면서도 나는 언젠가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죠.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 사회를 빛냅니다. 반대로 욕을 많이 먹거나 기대의 말을 듣지 못한 사람은 커서 사회를 어지럽힐 확률이 높습니다. 좋은 말, 따뜻한 말은 상대방은 물론 스스로를 밝게 만듭니다. 사람이 밝으면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밝은 사람이 많으면 사회 역시 밝아집니다. 홀로 밝아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많으면 세상은 어두워지기 마련입니다. 밝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이것이 사랑과 좋은 말의 효과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의 근본이 사랑이 담긴 좋은 말인 것입니다. 나쁜 말은 나쁜 행동을 유발합니다. 나쁜 말은 남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합니다. 스스로도 세상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밝은 세상에서 살고 싶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이 듬뿍 담긴 그에 대한 기대가 잔뜩 묻어나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살아오면서 내가 큰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것 또한 부모님이 주신 피그말리온 효과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겸손이 큰 사람을 만든다.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에 명재상 안영을 모시던 마부가 있었다. 나라의 제2인자였던 안영은 겸손하기 그지없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머리를 숙여 예를 표하면 안영은 오히려 겸손해하면서 자세를 더욱 낮추었다. 백성들이 안영을 존경하고 받들자 정작 그를 모시던 마부가 마치 자기가 재상인 양 우쭐댔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마부의 아내는 이렇게 나무랐다. 당신이 모시는 재상어른은 스스로 낮추며 겸손한데 당신은 한낱 마부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무슨 벼슬인 양 교만하게 처신하니 참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떠나야 하겠습니다. 그제야 자기가 교만했음을 한 마부는
그날 이후 겸손하게 처신했다. 갑자기 달라진 마부의 모습을 보고 안영은 그 연유를 알게 되었고 그런 아내를 가지고 겸손의 미덕을 아는 이라면 충분히 나라 일을 할 자격이 있다고 여기어 마부에게 벼슬자리를 주었다. 이렇게 굳이 옛날 그것도 중국의 고사까지 들먹이면서 겸허하고 겸손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로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지만 실제로 사람이 겸손하기란 의외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인지상정이니까요. 하지만 세상 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돌고 도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지금의 거들먹거림이 나중에 큰 화를 자초하기도 합니다. 새가 강하다고 하지만 불에는 녹습니다. 불은 언젠가 물로 소멸되며 물은 땅에 스며들고 땅은 나무에게 그 힘을 잃으며 나무는 다시 쇠에 찍혀 쓰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고로 겸손해야 합니다. 마부가 부인으로부터 겸손의 미덕을 배웠다면 나에게 겸손의 아름다움을 가장 자연스럽게 그러나 준열하게 가르쳐준 분이 안성기 선배님입니다. 신인이었을 때 임권택 감독님의 영화 태백산맥에 캐스팅된 적이 있습니다. 조정래 작가의 소설 태백산맥을 원작으로 한 해방 직후 좌우익의 이념 대립 속에 희생당한 소박한 마을 사람들을 통해 민족의 비극과 아픔을 그린 작품이지요. 이 영화에서 안성기 선배님과 처음으로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 나이 고작 20살 때였습니다. 안성기 선배님은 지주의 아들이자 민족주의자로서 우파에 가깝지만 빨갱이로 몰려 고초를 겪는 김범우 역할을 맡았습니다. 나는 술도가의 외아들로 풍족하게 성장했으나 우파의 비리에 격분하여 공산주의자가 된 정하섭 역할을 맡았습니다. 김범우와 정하섭의 이념은 좀 다르지만 대척점에 서 있지 않고 서로 아끼는 캐릭터로서 교류가 잦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안성기 선배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며 그분의 참모습을 보고 배울 기회가 많았습니다. 안성기 선배님은 준비와 시간을 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함께 숙소 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손에서 대본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고시생도 울고 갈 정도로 대본에 집중하면서 촬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촬영 현장에서 늘 여유가 있었습니다. 선배님이 좀처럼 NG를 내지 않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철저하시니 여유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현장 시간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선배님의 시간관념은 매우 철저했습니다. 절대로 현장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배우란 모름지기 일찍 현장에 도착해야만 서두르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분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런 여유 덕분인지 선배님은 연기자들은 물론 모든 스태프들의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안성기 선배님이 누군가에게 저기 어이 라고 호칭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린 스태프의 이름까지 다 기억하고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누구에게든 함부로 반말을 하지 않고 꼭 존댓말을 썼습니다. 화를 내는 일도 없었습니다. 늘 따뜻한 미소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와, 저런 위치에 있는 분이 어떻게 저리 겸손할 수 있을까? 특히 합창곡에서는 알토의 역할이 겉으로 크게 도드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프라노는 가장 높은 성부로 음악을 주도하며 베이스는 화음의 기초로서 소프라노와 함께 합창의 전체 윤곽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둘을 외성이라고 합니다. 반면 테너와 알토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여 내성이라고 합니다. 내성 중에서 그나마 테너는 남성적 고음이기 때문에
합창곡에서 제법 잘 들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알토는 다른 파트에 묻히어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알토가 합창곡에서 존재하는 걸까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알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파트와 더불어 화성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파트인 것입니다. 알토는 합창곡에서 균형을 맞추는 조정자입니다. 알토가 존재하지 않는 합창곡은 건조하여 듣기에 거북해집니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알토 같은 존재는 우리 영화 현장에 너무 많습니다. 조연 배우들은 물론 단역 배우와 스태프들을 하나하나가 영화라는 큰 무대를 완성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안성기 선배님은 역할이 미미한 사람들까지 존중하고 챙기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세상은 한두 사람에 의해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은연중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안성기 선배님에게 내가 준비한 연기를 평가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통 다른 선배 배우들은 연기를 지적해 주거나 이렇게 해보아라, 저렇게 해보아라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안성기 선배님은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준아, 내가 가르쳐 줄 게 뭐가 있니?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게 그게 해답이야. 그게 연기야. 솔직히 그때는 그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선배의 입장이 되면서부터 나도 모르게 후배들에게 안성기 선생님의 말씀과 행동을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받은 배움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안성기 선배님은 늘 행동으로 자신을 보여주곤 하셨습니다. 자기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을 수행했으며 위치에 상관없이 상대를 존중하고 스스로 겸손했습니다. 안성기 선배님은 나도 나중에 저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도 하게 해주신 분입니다. 특히 겸손에 관한 한 나는 아직까지 안성기 선배님을 능가하는 분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하다고 해서 그의 지식, 부, 위치가 뒤집어지거나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하면 안성기 선배님처럼 더욱 도드라지며 주위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익은 곡식이 괜히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